자녀의 진로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소년들과 진로 진학에 대한 대화를 세련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방혜진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중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매일 정말 몸에 사리를 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대학원에서는 진로 상담을 전공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진로 교육을 연구하고 있고요. 모 대학원에서는 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상담, 커리어 상담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부모님과 자녀 간의 진로 대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 파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초중등 시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기에 학교에서 주로 하는 진로 진학 활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본인 또 자녀의 진로 성향, 진로 특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것인지 그 방법을 좀 볼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행복하게 진로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것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 설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진로 진학 활동을 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진로에 대해서 잘 아는 정보를 탐색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왜 학교에서 여러 심리 검사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졌던 꿈은 뭐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평소에 관심 있는 일은 뭐고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또 토대로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고 또 어떤 학과가 있고 어떤 학교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탐색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슬들을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슬들을 잘 모으는 영역이 바로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진로에 대해서 잘 아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이 진로 경로를 설계하는 영역인데요. 이 진로 경로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직업이 있다 한다면 그 직업으로 가기까지의 길을 우리가 계획해 보는 거죠. 구슬을 우리가 아까 진로 정보 영역에서 여러 구슬들을 모았다면 그 구슬을 잘 꿰어보는 과정을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찰이 되겠다든가 셰프가 되겠다든가 아니면 테마파크 디자이너가 되겠다든가 각각 본인이 목표하는 진로가 있다면 그 진로로 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또 그걸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계획해 보는 것이 바로 진로 경로 설계이죠. 그리고 이걸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런저런 진로 체험도 해보고 그게 과연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진로가 나에게 정말 맞는지 적합한지 그리고 이게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 바로 체험이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탐색해 보고 또 그걸 통해 여러 봉사나 동아리나 독서나 여러 대회에도 나가보고 이 과정을 토대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분야가 나에게 적합한지도 알아보는 과정. 그리고 또 내가 그 분야를 위해 내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학교 생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학습 설계인데요. 바로 이 영역이 내가 계획하는 그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또 잘 선택하고 또 그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적합한 학교나 학과를 선택했다면 그 학교나 학과에 잘 진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입시 전형 준비,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 대회 준비 이런 것들도 하는 과정이 바로 학업 설계이죠.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이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 순환 반복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도 이 과정을 계속 밟아나가고 중학교 때도 똑같이 밟아나가고 고등학교 때도 매 학기마다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해서 이거를 수행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적합한 진로로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등학교에 이런 진로 진학을 준비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성향인지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알아보시는 것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성향, 진로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MBTI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 시기에도 나는 뭐 ISTJ야, 나는 ESFP야. 저희 집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심지어 강아지한테도 우리 강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얘는 분명히 ESFP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성향을 그리고 타인의 성향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저런 심리검사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심리검사 안에서 홀랜드 검사라고 해서 나는 현실형인가 예술형인가 탐구형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들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이해해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도구와 툴들도 있지만 오늘 저는 본인에 대해 그리고 자녀에 대해 그 성향을 이해해보는 새로운 툴을 새로운 기준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적합 이론가냐 개발 이론가냐라는 그런 두 가지 기준인데요. 이제 적합이라고 하면 피트하다는 뜻이에요. 뒤에 fit theorist, develop theorist라고 써 있는데 theorist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그 두 개 단어가 더 중요해요. 먼저 fit, 적합하냐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인의 일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먼저 첫 번째 fit theorist들은 어떤 분야, 어떤 일이 나에게 맞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일이 나에게 맞겠구나. 이 일은 정말 나에게 천직이야. 내지는 정말 찾았어. 이게 정말 나한테 딱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고 나야 열정이 생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 맞아. 이래야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측에 있는 디벨로퍼 티오리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일단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그걸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점진적으로 생기는 거죠. 일단 시작은 뭐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해보고 시간을 들여보고 노력을 해보면서 점차 거기에 적응해 나가고 성과를 발휘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나에게 맞을 수 있겠구나. 뒤돌아보니 내가 이 일을 잘해왔구나.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구나. 적합한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두 가지 타입에 따라서 진로를 찾는 방식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피트 티오리스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일이 나에게 맞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급적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자극을 많이 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진로를 찾는다는 거는 서로 관련 없는 것 같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과정이거든요. 나에게 다른 어떤 일을 연결해보고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연결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면서 연결하다 보니 이게 나에게 잘 맞네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나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맞을까? 나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가만히 앉아서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저런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해 보면서 정보들을 연결을 해야 이게 나에게 꽤 괜찮구나. 왜 우리가 닭살 돋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인가 하다가
뭔지 이게 나한테 짜릿한 느낌을 줄 때, 아, 이게 나한테 뭔가 맞는 건가 보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돼요. 그게 이제 정서 반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나한테 맞겠구나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조금 피트 띠오리스트인 것 같다. 그러는 사람들은, 또 우리 자녀가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들을, 그걸 뭐 일정한 기간에 뭐 6개월 수강권 또는 이걸 뭐 10회권 이런 거 끊지 마시고, 그런 거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1회 다양한 경험들을 짧게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정서 반응, 감정, 거기에 뭔가 선호하고 막 끌리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때 그 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달,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피트 띠오리스트인 분들은 평소에도 약간 행동을 보면 어떤 것에 꽂히면 그걸 되게 즐거워서 하시는데 그냥 별로 나한테 끌리지 않는 일을 힘들어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도 왜 가끔 어떤 직장 조금 다니다가 한 3, 4개월 다니다가 이 일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또 한 6개월 다니다가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인 ADHD일 수 있겠다, 이제 과잉 행동 장애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피트 띠오리스트라는 기준을 알게 되면서 아, 이분들 또한 나에게 적합한 일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이 좀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관심 있는 일에는 되게 몰입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러지 않은 일에는 정말 콧방귀 키면서 관심도 안 두더라, 그러는 분들은 약간 피트 띠오리스트일 가능성이 있고, 이분들은 진로를 찾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아, 이거 시간 노력이 허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자극을 본인에게 주고 그 자극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찾아 나가시면서 진로를 좀 좁혀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디벨로퍼 띠오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일을 시작해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루어내는 성과, 내가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열정이 생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가만 보면 대체로 모든 일들을 좀 골고루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디벨로퍼 띠오리스트인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딱히 그게 막 되게 즐겁고 좋지는 않아도,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에게 최고가 무엇일까? 도대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베스트는 무엇일까? 이거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이분들은 나에게 월스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지간한 분야에서든 노력을 통해 극복해내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베스트를 찾다 보면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좀 잘하고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열심히 했고 계속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안에서 최고가 뭘까? 이걸 찾기는 사실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디벨로퍼 띠오리스트인 분들은 내가 정말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거, 이걸 걸러내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걸 걸러내고 나서 남은 것들 안에서 더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노력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 놓고 결국에 대학 입시 원서를 엉뚱한 데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 뭐 통합형 수능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열 간의 교차 지원들이 너무 수월해졌잖아요. 예전처럼 문과, 이과 그 구분이 없이 교과목들을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내 점수를 가지고 나는 그동안 이과 계열, 뭐 공학, 이학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학교 생활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인문 계열이나 사회 계열 쪽으로 가려면 조금 더 레벨 있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판단에 갑자기 고3 때 원서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학과에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갔더니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이러다가 이생망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벨로퍼 띠오리스트인 분들은 진짜 아닌 거, 그래도 이것만큼은 아무리 그 떡이 좋아 보여도 이것만큼은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걸러내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남은 거 안에서 어떻게 이 안에서 비교적 나한테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찾아가도록 좀
고민해보고 그러실 필요가 있죠. 부모님들께서 그 관점으로 이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평소에 본인에 대해서, 평소에 자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지는 게 아니고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하는 평소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보다 어떤 과목을 할 때 조금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뭐 성과를 내는가, 점수가 높은가가 아니라 진로를 찾는 거는 막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걸 즐거워하면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굉장히 생겨요. 저도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그 자체로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한데 엄마 나 100점 받아왔어. 그러면 그 자체가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100점? 그럼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너 말고 또 몇 명 있니? 이거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면 그 자체로 예뻐하고 존중하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남하고 비교해서도 잘하고 있는 건가? 남하고 비교해서도 얘가 우수한가? 이거를 보고 더 완벽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가 오늘 그 칼 로저스라는 인본주의 상담의 대표 학자인 칼 로저스가 이야기한 가치 조건화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도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왼쪽은 삼각형, 오른쪽은 역삼각형이에요. 자, 왼쪽의 삼각형을 자녀라고 우리가 해보고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을 부모라고 해보죠. 자, 삼각형과 역삼각형은 무슨 꼴인가요? 자, 학생 여러분들 아실까요? 삼각형, 역삼각형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우죠? 닮은 꼴이라고 배우죠.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꼴이 닮았다 그래서 닮은 꼴이라고 해요. 자, 이 닮은 꼴인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겹쳐 볼게요. 자, 자녀를 삼각형, 부모를 역삼각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겹쳐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겹쳐지는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예. 자녀를 삼각형, 부모를 역삼각형이라고 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녀에게 있는 것, 자녀와 부모가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아닌 닮은 꼴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 안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부모님인 역삼각형에게는 있는 좋은 장점이 자녀인 삼각형에는 없는 부분이 저 파란색 영역이에요. 부모에게는 있는 좋은 장점인데 자녀에게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죠. 부모님은 내가 평소에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으면 그걸 이게 데드라인이 언제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요걸 언제까지 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모든 일들을 계획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자녀가 시험이 다음 주인데 막 팽팽 놀고 있고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때까지도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날 무슨 시험을 보는지 과목도 막 모르고 시험 전날인데도 심지어 막 책상 정리를 하고 있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저 파란색 영역, 나는 굉장히 계획성 있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시험 전날도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수선 떨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게 될까요? 나는 굉장히 계획적인데 아이가 보기에 계획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시게 되죠?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들은 각자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지금 반성하면서 떠올리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 속되게 아이들이 말하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내일 시험인데 지금 과목이 뭔지도 범위가 뭔지도 모르고 여태 안 하던 책상 정리를 오늘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을 아이가 갖고 있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마음은 우리 아이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혼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시험 망칠 거야?
잔소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를 보죠. 빨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인 자녀에게는 있는데 역삼각형인 부모에게는 없는 저 영역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는 평소에 막 뭔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만들고 막 뭔가 그려보고 막 찢어서 뭐 도형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이렇게 썩 뭐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그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일 수 있죠. 아이에게는 있는 굉장히 탐구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해보는 좋은 강점인데 부모는 그걸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이는 가지고 있는 좋은 강점인데 부모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부모님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게 안 보여요. 자, 이 안 보인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눈으로 안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강점이라는 게 내 마음에 안 보인다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강점,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이유는 나도 그 강점, 나도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다른 사람에게서도 발견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강점인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강점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사도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송강호 씨가 영조로 출연하시고 배우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출연하는 영화 사도라는 것들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화 사도를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예뻐해요. 왜냐하면 영조는 그 무술이에게서 태어난 왕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위치를 위협받았고 왕권이 혹시라도 약해질까 봐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진하고 끊임없이 글을 읽고 끊임없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굉장히 내세웠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도 글 읽고 신하들에서 굉장히 위용을 보이는 왕이 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글 읽고 책 읽고 서책 읽고 강독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파란 영역, 그 영역을 어린 시절에 할 때 굉장히 예뻐하죠. 그래서 영화 사도세자 초반을 보면, 사도의 초반을 보면 그 세자를 너무 예뻐하고 그 세자에게 직접 읽힐 책을 아버지가 밤을 새가면서 쓰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세자가 점차 자라면서 글 읽고, 그림 그리고 사냥하고 강아지랑 놀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예술가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아버지인 영조가 보기에는 하나도 쓸데없는 일인 거죠. 그게 왕이 글 읽어야지 난치고 있고 사냥하고 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시간을 쓰는 게 막 미워서 아버지가 이 영조가 히스테리컬한 기질이 있어서 이 사도세자를 마치 욕바지처럼 쓰게 돼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들한테 가서 막 욕을 하고 막 어디 밖에 나갔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사도세자가 있는 동궁에 들러서 막 옷을 다 벗어서 거기서 다 막 그 바깥에서 가지고 온 나쁜 기운을 사도세자한테 막 다 쏟아붓고 결국엔 그러다가 이 아들도 히스테리컬해지면서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부모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면 그게 강점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칼 로저스는 가치 조건화라고 했습니다. 자, 가치 조건화라는 게 뭔가 하면 worth,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타인에게 조건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주된 양육자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가 키우는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싶고 자녀가 그걸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약간 좋게 표현하면 사회화일 수 있겠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인식, 옳은 생각, 바른 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가치, 우리 가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교육시키고 알려주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지나치게 조건화 시켜버리게 되면 이 칼 로저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 가치 조건화가 심해지면 이 사람이 타고났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을 어쩔 수 없이 발달시켜야 하고, 왜냐하면 내 양육자가 나에게 그걸 강요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점차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양육자가 그걸 하면 혼내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고 부모님들도 그걸 잘 케어하시고 살펴봐 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불안을 크게 일으키게 되고, 이 불안은 심리장애의 원인이 된다라고 칼 로저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봤던 진로진학 활동도 너무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극을 주고 반응을 느끼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성향이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눈 감고 막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도 부모인데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도 동물이다 보니까, 인간도 동물이다 보니까 이성으로는 알겠는데, 그걸 일상생활 안에서 문득문득 걔가 하는 모든 행동을 예쁘게 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다 막 잔소리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딱 세 음절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각각 한 음절씩 3개 음절만 얘기한다는 거죠. 아이가 방에 들어가 있는데 엄마가 또는 아빠가 와서 똑똑 두드리면 첫 번째 음절이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누구야? 있잖아,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두 번째 음절, 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엄마가 하려는 말은 이거고 저거고 이러고 저러고 저런데, 그럼 마지막 말이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3가지 말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왜? 뭐? 가! 이러다 보면 정말, 저도 부모지만 어떤 때는 막 정말 속이 터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거 볼까 봐 제가 조금 두렵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걔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속으로, 네가 내 친구였으면 내가 너랑 진짜 100번도 더 절교했다. 내가 정말 너 같은 애랑 진짜 정말 네가 내 직장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한참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기 보내는 이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제가 글을 읽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이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이 뭐였냐면, 부모는 이불이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이불이다. 추울 때는 끌어당겨서 덮고, 더울 때는 발로 차여지는 이불. 그게 딱 부모의 모습이다. 이 글을 어느 날 제가 딱 책에서 읽게 됐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박완서 선생님으로부터 막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아, 나의 부모로서의 고충을 부모는 이불이다라는 이 은유적 표현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딱 읽고 난 이후로 갑자기 제가 생각이 싹 달라진 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불인데 아이가 더워 죽겠는데, 왜 우리가 이 말에도 그렇잖아요. 추울 때는 끌어당겨서 덮고 더울 때는 차버리는 이불. 그게 바로 부모인데, 애가 더워 죽겠는데, 엄마 말 듣고 싶지 않고 더워 죽겠는데, 저희가 가서 야,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더울 때 자꾸 이불을 갖다 덮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 반사적으로 계속 차내버리게 되죠. 거부하고 뭐? 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가 그럴 때 진짜 저게 보자 하니까 날 보자기로 보나, 진짜 내가 진짜 이 홀대를 받느라고 왜 내가 자식을 낳았고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예전엔 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왜 뭐 가 이럴 때, 아, 지금 더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아, 지금 더운가 보다. 더우면 어떡해요? 더운데 자꾸 이불 덮어줘봤자 또 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지금 더운가 보다. 그리고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더운데 이불 덮어줘봐야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죠. 아, 더운가 보다 생각하고 나와버려요. 근데 청소년 자녀들이 참 재밌는 게 한 5분쯤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와갖고 엄마 그러면서 다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도대체 5분 전에 나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엄마 어떻게 진짜 배알도 없나, 왜 이러지? 막 이러고 아직 제가 화가 막 안 풀렸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뒤로는 엄마 이러고 다가오면 아, 지금 추운가 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불이니까 더울 때 차내버리면 얼른 그냥 와서 딴 데 와서 제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다시 와서 엄마 그러면 5분 전에 그랬든 어제 그랬든 뭐 며칠 전에 그랬든 상관없이 지금 추워서 온 거니까 따뜻하게 안아주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녀에게, 물론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길로 갈지를 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정서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모님도 뭐 그 이전처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보다 그냥 조금 가볍게 지금 덥구나, 지금 춥구나.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같아요. 저도 큰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부터 사춘기가 이렇게 시작돼서 한 중2 정도까지 진짜 극심했거든요. 그때는 맨날 절교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한 중3, 고1 이렇게 오면서 엄마 이해해주는 말도 하고,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다른 건 다 별론데 그거 하나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랬더니 하지 마! 그러면 제가 딱 멈추는 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제가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아이가 뭔가 자기가 거부를 표현했을 때 상대가 그냥 소쿨하게 알았어 하고 가주니까 마음이 그전 같으면 막 들끓었던 것도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네 하면서 쑥 내려가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 다시 뭔가 그 회복되는 주기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엄마가 미안해, 고마워 이런 이야기 자꾸 해주니까 본인들도 고마워, 미안해, 엄마 내가 아까 그래서 미안했어, 엄마 이거 해줘서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관계가, 물론 지금도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많이 하지만 관계가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학 입시 딱 끝나고 나면 부모 자녀 간에 남는 건 관계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시는 입시였고 입시 딱 끝나고 나면 그 이전에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서로 같이 진짜 2인 삼각 하듯이, 또 뭐 가정에 가족이 여럿이니까 뭐 3인 사각이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잘 견뎌낸 가정이 대학 가고 성인이 돼서도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거죠.